더 이상 한국에겐 팔지 않겠소. 그만 돌아가시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기습 차단했을 때 전 세계는 한국의 침몰을 예견했습니다. EUV 공정의 핵심 소재, 일본 점유율 90% 이상, 미국조차 포기한 영역이었죠. 한국 점유율 0%, 기술 데이터도 양산 경험도 전무했던 절망적인 상황. 일본 언론은 축제를 벌였죠. 하지만 일본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쥐독하게 일어서는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가진 민족이란 것을 말이죠.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수천 번의 실패 끝, 마침내 20년 철옹성이 무너졌습니다. 0%에서 100% 국산화라는 기적. 이건 단순한 국산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산업 패권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기고만장하던 일본은 침묵을 시전했고 저원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삼성이 국산 EUV 블랭크 마스크 라인 투입을 공식 발표한 그 아침이었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장 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타카하시-상 뉴스 보셨습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삼성이 국산으로 바꾼답니다. 블랭크 마스크를요. 우리 제품 안 쓴다는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줄줄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타카하시-상,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6년 전 우리는 한국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를 틀어쥐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스위치는 영원히 우리 손에 있을 거라고.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 걸린 시간 고작 6년이었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게니치, 올해 62입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공급망 전략 분석가로 28년을 일했습니다. 경제산업성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일본 소재기업연합의 기술전략 고문을 맡았죠. EUV 소재 공급망 리스크 보고서를 직접 총괄한 사람이 접니다. 업계에서는 저를 냉정한 계산자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숫자로 계산하고 데이터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라고요. 그 냉정한 계산자가 지금 자기 계산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일본이 왜 졌는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길 수 없었는지. 28년간 이 분야를 지켜보면서 저는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고 믿었습니다. 기술 격차, 장비 독점, 소재 순도, 공정 노하우, 전부 숫자로 만들었고 전부 우리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그게 뭔지는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류의 수출 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죠.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 3가지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재들입니다. 전부 일본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공식 명분은 전략물자 관리의 투명성 강화였습니다. 행정적 조치라는 표현을 썼죠.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녁, 자문그룹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도쿄 시내 호텔 회의실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재 기업 임원 7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제가 앉자마자 스즈키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타카하시-상, 솔직하게 말합시다. 이건 강제 동원 판결에 대한 대응 아닙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스즈키-상, 명분과 본질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전략 물자 관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건 명분이 아니라 이 조치가 가져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준비해간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삼성의 핵심 소재 재고를 추산해봤습니다. 약 석 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 생산 차질이 시작됩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으니 그 타격은 국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게 됩니다. 오카다 상무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삼성이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화수소 고순도 제품은 우리가 전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쥐고 있고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사실상 일본 독점입니다. 대체 공급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때 회의실 분위기는 조용한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에 같은 생각이 쓰여 있었죠. 우리가 이겼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이야기였습니다. 오카다 상무가 물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넣었습니까?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글로벌 시장 점유율 도표였죠.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90% 이상입니다. 한국의 점유율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규제를 걸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을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스즈키 전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는 최소 20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국 기업이 자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저팽창 유리 기판 기술, 나노 단위 다층 방막 적층 기술, 초정밀 검사 장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영역입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죠.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고개를 끄덕인 순간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 로비로 내려오는데 오카다 상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상,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한국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불매운동이 시작됐다는데 이거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감정적 반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카다-상. 한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지만 분노는 전략이 아닙니다. 석 달 뒤에 현실이 다가오면 감정은 사라지고 계산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 삼성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카다 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최종 리스크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재 자립 가능성, 사실상 제로. 리스크 없음. 밑줄까지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리라고 부른 그 조치를 한국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죠. 봉쇄. 한국의 뉴스 화면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경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긴장하게 만든 건 거리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소재 부품 장비 자립을 위한 특별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업들은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언론은 매일같이 소재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죠. 정부, 기업, 언론, 국민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결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흥분하고 있지만 기술은 흥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EUV 소재 자립이라는 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냉정한 계산자답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분노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중요했던 건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감정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각오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라고 불렀고
한국은 그것을 봉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차이는 단어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각오의 차이였죠. 그리고 그 각오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본 산업계 전체도요. 그때까지 우리는 스위치를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단하게요. 그런데 그 스위치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2019년 9월이었습니다. 수출 통제 발표 이후 2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저는 당시 상황을 꽤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부의 분노가 거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분노가 기술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28년간 봐온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처음으로 어긋나기 시작한 건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도쿄 사무실에서 오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서울 주재 정보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의 한국 내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이었죠. 타카하시상, 좀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삼성이 일본 소재 물량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물량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당장 대체품이 없으니까 물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상대로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다른 쪽입니다. 정보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삼성이 국내 중소기업들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소재, 부품, 장비 전 분야에 걸쳐서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이라 그거야 정치적 제스처 아닙니까? 정부가 자립을 외치고 있으니 삼성도 뭔가 보여줘야 할 테니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타카하시상 투입되는 자금 규모가 좀 다릅니다. 얼마나 됩니까? 수천억 원 단위입니다. 단기 대응 자금치고는 너무 큽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천억이라. 보여주기식 투자에 쓸 금액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기술 자립이 되는 것도 아니었죠. 돈이 있다라고 기술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건 이 업계의 상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기자문회의에서 나카무라 부장이 자료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삼성이 블랭크 마스크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나카무라 부장에게로 쏠렸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라고요? EUV용입니까? 네, SNS텍이라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 구형 마스크를 제조하던 중소기업인데 삼성이 이 회사와 EUV 블랭크 마스크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정말로 웃었습니다. SNS텍이라는 이름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형 마스크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회사였죠. 하지만 EUV 블랭크 마스크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구형 마스크를 만들던 경험으로 EUV에 뛰어든다는 건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EUV 경험이 있기는 한 겁니까? 그 회사가. 나카무라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양산 경험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회사가 뭘 한다는 겁니까? 삼성이 거기에 베팅을 한 모양입니다. 오카다 상무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타카하시상, 이거 신경 써야 합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전은 자유입니다, 오카다상. 누구든 도전할 수 있죠. 문제는 EUV 블랭크 마스크가 도전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최소 20년의 축적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초저팽창 유리 기판, 나노 단위 다층 방막 적층, 초정밀 결함 검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확보하지 못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겁니까? 지켜볼 것도 없습니다. 7년 안에 양산 수준에 도달할 확률은 한 자릿수입니다. 제 분석으로는 5% 미만이에요. 회의실의 안도의 공기가 퍼졌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한마디 덧붙였죠. 한국 기업들이 자존심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기술은 자존심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그런데 한 달 뒤 웃을 수 없는 정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서울 주재 정보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타카하시상 삼성과 SNS텍의 협력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니요. 삼성이 자금만 넣은 게 아닙니다.
연구진을 직접 파견했습니다.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로요. 연구진 파견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삼성이 보유한 관련 특허와 공정 데이터를 SNS 텍에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특허와 데이터를 공유했다고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요.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운명 공동체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가을 하늘은 맑았는데 머릿속은 뭔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삼성이 자금을 넣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명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공급 다변화를 시도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니까요. 하지만 특허와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자기 핵심 자산을 내놓겠다는 뜻이었죠.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보여주기식이라면 자금만 넣으면 됩니다. 연구진까지 파견하고 특허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죠. 이건 진심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눌렀습니다. 진심이라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의 벽은 의지로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보고서를 펼치고 다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기술 격차, 장비 수준, 인력 경험치. 어느 항목을 봐도 한국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5년에서 20년은 필요했습니다. 다음 자문회의에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삼성과 SNS텍의 협력 구조가 예상보다 긴밀합니다. 자금, 인력, 특허, 데이터까지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오카다 상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협력 구조가 긴밀하다는 것과 기술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사람을 투입해도 EUV 블랭크 마스크의 물리적 한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물었습니다. 타카하시 상의 판단은 여전히 같습니까? 네. 성공 확률 5% 미만. 이 숫자를 바꿀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메모란에 이렇게 적어두었죠. 한국의 투자 규모와 협력 구조가 단기 대응 수준을 초과. 지속 모니터링 필요. 그건 불안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습관일 뿐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삼성이 일본 소재 물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자립을 선언한 기업은 기존 공급처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그런데 삼성은 일본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는 아직 국산 제품이 쓸만한 수준이 아니라서 일본 제품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가장 상식적인 해석이었죠. 하지만 또 하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의도적으로 일본 물량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 일본 측을 안심시키면서 뒤에서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해석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전략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기업이 그 정도로 치밀하게 움직일 거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오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업계 송년 모임 자리에서 오카다 상무가 술잔을 기울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타카하시 상,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정말 EUV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연구실 수준의 시제품은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양산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구실에서 한 장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매달 수백 장을 균일한 품질로 찍어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간극을 좁히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오카다 상무가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2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을 몇 년 만에 따라잡는 건 무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은 시간의 축적입니다. 이건 제가 28년간 지켜보면서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원칙이에요. 저는 그 원칙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냉정한 계산자답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송년 모임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SNS텍의 연구실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연구진은 클린룸 안에서 나노 단위의 오차와 싸우고 있었죠. 그들에게 이것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서에 무모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한 단어가 제 28년 경력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가 왜 그토록 어려운 기술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숫자만 나열하면 지루하실 테니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반도체 소재 관련 비공개 기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의 핵심 기술진과 전략 분석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그날 세미나의 주제가 바로 EUV 리소그래피의 미래와 소재 기술의 진화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건 하세가와 박사였습니다. 일본 EUV 소재 연구의 1인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머리가 반쯤 센 70대 노학자였는데 이분이 연단에 올라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EUV 블랭크 마스크가 왜 어려운지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빛이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존 반도체 노광 방식에서는 빛이 마스크를 통과합니다. 투과형이죠. 유리 위에 회로 패턴을 새기고 빛을 쏘면 패턴이 웨이퍼에 그대로 전사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림자 놀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세가와 박사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EUV는 다릅니다. 극자외선은 파장이 13.5 나노미터밖에 안 됩니다. 이 빛은 거의 모든 물질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유리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공기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EUV 장비는 진공 상태에서 작동해야 하고 마스크는 빛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반사시키는 구조여야 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나카무라 부장이 제게 소공어렸습니다. 투과가 아니라 반사라. 그것 때문에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세가와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반사형 마스크를 만들려면 기판 위에 초정밀 거울을 올려야 합니다. 그냥 거울이 아닙니다. 몰리브데넘과 실리콘을 번갈아가며 40층에서 50층까지 쌓아 올려야 합니다. 한 층의 두께가 수 나노미터입니다. 0.1 나노미터만 어긋나도 반사율이 떨어지고 반사율이 떨어지면 회로 패턴이 제대로 전사되지 않습니다. 불량입니다. 전량 폐기입니다. 회의장에서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0.1 나노미터면 대체 얼마나 작은 겁니까? 하세가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소 원자 하나의 지름이 대략 0.1 나노미터입니다. 우리는 원자 하나 크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소 원자 하나. 그 비유가 기술의 난이도를 단번에 보여줬죠. 하세가와 박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층 방막을 올릴 기판이 문제입니다. 아무 유리나 쓸 수 없습니다. EUV 공정에서는 극자외선이 마스크에 엄청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열이 발생하죠. 일반 유리는 열을 받으면 팽창합니다. 미세하게라도 팽창하면 그 위에 올린 나노 단위 패턴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초저 팽창 유리가 필요합니다. 온도가 변해도 거의 팽창하지 않는 특수 유리 기판입니다. 스즈키 전무가 자리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세가와 박사님, 그 초저 팽창 유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세계에 몇 곳이나 됩니까? 하세가와 박사가 손가락을 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상 두 곳입니다. 독일의 쇼트와 일본의 에이지시입니다. 그리고 EUV에 적합한 수준의 초저 팽창 유리를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곳은 더 제한적이죠. 이 유리 기판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하우는 수십 년간의 데이터 축적 위에 서 있습니다. 어제 시작한 기업이 내일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하세가와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평소 궁금했던 걸 직접 물어봤죠. 하세가와 박사님, 한국이 EUV 블랭크 마스크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하세가와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세가와 박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타카하시상, 저는 이 분야에서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동안 도전하겠다고 나선 나라와 기업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미국도 했고 유럽도 했고 대만도 시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죠? 전부 실패했거나 양산 단계에서 포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영역이에요. 연구실에서 샘플 한 장 만드는 것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매달 수백 장을 균일한 품질로 결함 없이 안정적으로 찍어내야 합니다. 그게 되려면 공정 전체가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하고 그 통제력은 수십 년간의 실패와 수정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하세가와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과학자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현실에서 그것을 해낸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다층 방막 적층만 해도 그렇습니다. 40층에서 50층을 쌓는데 한 층이라도 불량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누적 불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이걸 양산 수준으로 안정시키려면 수만 번의 실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우리는 20년 넘게 쌓아왔어요. 하세가와 박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도 결함을 찾아내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UV 마스크는 나노 단위의 결함 하나가 수천 개의 칩을 불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초정밀 결함 검사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 장비 자체가 수백억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 장비의 공급도 사실상 일본과 일부 유럽 기업이 장악하고 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확인한 건 명확했습니다. 첫째, UV 블랭크 마스크는 빛이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초저팽창 유리 기판은 세계에서 2곳만 양산 가능하고 수십 년의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다층 방막 적층은 0.1 나노미터, 수소 원자 하나 크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넷째, 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도 결함을 검출할 장비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 장비까지 일본이 쥐고 있다. 다섯째, 미국도 포기했다. 완벽한 장벽이었습니다. 기술, 장비, 소재, 경험, 데이터. 5겹의 벽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비공개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한국의 UV 블랭크 마스크 자립 가능성 항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스크 등급 하, 위험도 낮음, 기술적 장벽 극복에 필요한 시간 최소 15년에서 20년, 현 시점 양산 가능성 사실상 제로,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자문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공유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이완되어 있었습니다. 오카다 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타카하시-상, 그러면 우리는 마음 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UV 블랭크 마스크만큼은 우리가 모든 고리를 쥐고 있습니다. 기판, 방막, 검사 장비, 양산 노하우. 전부 우리 영역입니다. 한국이 나머지 소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이 영역만큼은 넘볼 수 없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혹시 삼성이 SNS텍 쪽에 더 투자했다는 소식은 없습니까? 나카무라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은 확인했습니다. 전용 클린룸 건설에 착수했다는 정보도 있고요. 클린룸까지요. 스즈키 전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클린룸을 짓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클린룸은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안에서 뭘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빈 공장을 짓는 것과 그 공장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수술실을 아무리 번듯하게 지어놓아도 20년 경험의 외과 의사가 없으면 수술은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UV 블랭크 마스크에서 일본이 가진 건 수술실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수십 년간 실패하고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체득한 노하우, 그게 진짜 자산이에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나카무라 부장이 복돼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타카하시-상, 한 가지만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나카무라 부장이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의에서는 안 꺼냈습니다만 SNS텍이 적층 실험에서 부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만 저는 잠시 나카무라 부장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부분적 성과라.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입니까? 다층 방막 적층에서 20층 수준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양산에 필요한 40층 이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20층이면 절반도 안 됩니다. 거기서 40층까지 가는 게 진짜 난관이에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누적 오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요. 그건 저도 압니다. 다만 20층까지 안정적으로 올렸다는 건 아예 기초가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20층까지 안정적으로 올렸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적층 공정 자체는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카무라상 20층과 40층의 차이는 단순히 2배가 아닙니다. 난이도로 치면 10배, 20배 이상입니다. 이건 산을 반쯤 올라갔으니 정상까지 가겠지 하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쯤 올라간 지점에서 수직 절벽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타워가 보였습니다. 28년간 이 도시에서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며 살아왔습니다. 그 숫자들은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죠. 기술은 시간의 축적이다. 이건 제 28년 경력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단축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수십 년간 실패하고 기록하고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하나의 기술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보고서를 닫으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과신했다는 걸 깨달은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수출 통제로부터 5년이 흐른 시점이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5년 동안 저는 한국의 소재 자립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화수소나 포토레지스트 쪽에서 한국이 일부 성과를 냈다는 소식은 들려왔지만 EUV 블랭크 마스크만큼은 요지부동이었으니까요. 매년 리스크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위험도 낮음, 변동 없음. 거의 기계적으로 적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4년 3월 그 기계적인 일상이 깨졌습니다. 서울주재정보원에게서 암호화 메일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메일이라는 건 전화로 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뜻이었죠.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 내부 테스트 결과의 비공식 요약본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SNS 텍이 제조한 EUV 블랭크 마스크의 결함 밀도 수치였습니다. 2년 전 자료에서는 일본 제품 대비 5배에서 6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보고서에 적었죠. 추격 불가능한 수준의 격차 유지. 그런데 이번 자료에서 결함 밀도가 2배 이내로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2년 사이에 격차가 절반 이상 좁혀진 겁니다.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자료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복수 경로에서 교차 확인했습니다. 구체적 수치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결함 밀도가 대폭 개선된 것 자체는 사실로 봐야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보내드린 겁니다. 타카하시-상, 혹시 측정 방법이 달라진 건 아닙니까? 기준이 바뀌었다거나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동일 기준입니다. 삼성 내부 테스트 프로토콜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연의 결과인지 특정 배치에서만 나온 이례적 수치인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배 차이라는 것도 양산 수준에서는 여전히 쓸 수 없다는 뜻이었지만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속도로요. 며칠 뒤 긴급 자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먼저 물었습니다. 타카하시-상 긴급 소집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중대한 건 아니겠죠. 저는 자료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SNS텍의 EUV 블랭크 마스크 결함 밀도 추이입니다. 2년 전 대비 격차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오카다 상무가 자료를 집어들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줄었다고요? 그리고 SNS텍 전용 클린룸이 완공됐고
적층 공정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사 장비 쪽에서도 일본 장비 일부를 확보한 정황이 있습니다. 오카다 상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본 장비를 확보했다고요? 어디서 구한 겁니까? 국제시장에서 중고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즈키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이 유출된 겁니까? 기술 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비를 확보한 것과 제대로 운용하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다만 장비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는 건 분명 변수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전 회의들에서 느꼈던 여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했습니다. 리스크 등급을 상향해야 합니다. 기존 5%에서 25%로. 스즈키 전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에서 25%라고요? 비공식 자료 하나로 등급을 5배나 올리겠다는 겁니까? 과민 반응 아닙니까? 결함 밀도 개선, 공장 가동, 장비 확보 3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만 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지만 셋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건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타카하시 상, 냉정하게 봅시다. 연구실 성과가 양산과 무슨 상관입니까? 실험실 숫자 하나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때 나카무라 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SNS 텍 쪽에서 적층 실험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2년 전 대비 실험 횟수가 대략 4배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실패와 수정의 사이클을 훨씬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나카무라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나카무라 상. 결론은 타카하시 상이 내리실 문제입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년 걸려 쌓은 데이터를 저들은 실패 속도를 높여서 단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험 한 번에 수억 원이 날아가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즈키 전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과 성공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나카무라 부장이 대답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즈키 전무의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연구실과 양산은 별개라는 건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이 스즈키 전무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 방에서 저와 나카무라 부장 둘뿐이라는 느낌이었죠.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공식 등급은 15%로 상향하되 추가 검증 필요라는 단서를 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본 소재 기업들은 자신감 넘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업계 매체 인터뷰가 실렸죠. 일본 최대 플랭크 마스크 기업의 기술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샘플 한두 장 만드는 것과 양산은 전혀 다른 차원이며 수십 년간 쌓아온 양산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다른 임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간 보스를 몇 개 이겼다고 최종 보스를 이길 수는 없다는 표현까지 썼죠. 이런 인터뷰들을 읽으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제가 과민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카다 상무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타카하시 상, 너무 걱정 마십시오. 양산까지는 아직 멉니다. 그렇겠죠. 양산은 연구실과 다르니까요. 그럼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장벽입니다. 오카다 상무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도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결합밀도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2020년, 2022년, 2024년 3개의 점을 찍고 선을 이어보니 그 선이 만드는 방향이 불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26년이나 2027년쯤에는 일본 제품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술 개발이 직선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선가 병목에 걸리고 정체되는 구간이 반드시 있죠. 하지만 이 추세선이 꺾일 거라고 단정하는 것도 비과학적이었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실패 속도를 높여서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우리가 20년에 걸쳐 한 실험을 저들은 4, 5년 안에 몰아서 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돈으로 시간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삼성이 여전히 일본 물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SNS텍과 공동 개발을 하면서도 일본 제품 주문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국산 제품이 아직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건지, 일부러 일본을 안심시키면서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건지, 이전에는 첫 번째 해석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SNS텍의 추가 자금과 피드백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고 삼성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기 쇼가 아니었습니다. 연말 송년 모임에서 오카다 상무가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타카하시 상, 올해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내년에도 별일 없겠죠.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오카다 상. 뭡니까 그 애매한 대답은. 냉정한 계산자답지 않게. 저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조심성이 많아진 모양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을 내다봤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일본 산업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자신감 아래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알아차린 소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균열을 봤습니다.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웃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한국의 도전을 웃어넘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균열은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존재했습니다. 2025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도쿄의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성이 SNS텍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서울주재정보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메일이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급한 내용이라는 뜻이었죠. 타카하시상,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입니까? SNS텍이 납품한 EUV 블랭크 마스크를 실제 양산 라인 조건에서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양산 라인 조건이라고요? 연구실 테스트가 아니라. 네, 극자외선 반복 노출, 고온 고부하 환경, 장시간 내구성 검증까지 포함된 풀 스펙 테스트입니다. 이건 의미가 달랐습니다. 연구실에서 샘플을 평가하는 것과 실제 양산 라인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건 완전히 다른 단계입니다. 양산 테스트를 한다는 건 적어도 삼성 내부에서 연구실 수준의 품질은 통과했다는 판단이 섰다는 뜻이니까요. 연구실도 못 넘을 거라고 봤던 제품이 이제 양산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양산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것과 양산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양산 환경은 연구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니까요. EUV 공정에서 블랭크 마스크가 견뎌야 하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자외선이 마스크 표면에 반복적으로 조사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입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에너지가 마스크에 전달되죠. 표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층 방막의 미세 구조가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제품은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그런 데이터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양산 테스트에서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한 달 뒤 그 판단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타카하시상, 삼성 양산 테스트 초기 결과가 나온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SNS텍 제품에서 미세 표면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극자외선 반복 노출 이후 방막 표면에 나노 단위의 변형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구성 수치는요? 일본 제품 대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복 노출 횟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결합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패턴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실에서는 괜찮았지만 양산 환경에서는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긴급 자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느꼈던 무거운 공기 대신 안도감이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죠. 스즈키 전무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의자에 깊이 기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산은 연구실과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카다 상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결함 밀도가 줄었다고 해서 양상까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타카하시상, 이제 리스크 등급 다시 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스즈키 전무의 말이 맞았습니다. 양산 테스트에서 한계가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등급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스즈키 전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산에서 문제가 나왔으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양산 테스트 초기에 문제가 나온 겁니다. 초기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가 아니에요. 문제가 나왔을 때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스즈키 전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대응이라고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미세 표면 변형이라는 건 방막 구조 자체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소재를 바꾸거나 적층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렇다니 무슨 뜻입니까? 보통의 기업이라면 여기서 멈추거나 한 발 물러서서 재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 2, 3년은 더 걸리죠. 그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오카다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2, 3년 더 걸린다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의 패턴이 보통과 좀 다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이 일본 물량을 줄였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삼성이 SNS택에 양산 테스트 결과를 즉시 피드백하고 추가 지원을 늘렸습니다. 포기 신호가 아니라 강화 신호입니다. 오카다 상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양산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테스트에서 발생한 미세 변형 데이터를 SNS택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패를 포기의 이유로 삼는 게 아니라 개선의 재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스즈키 전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그 회사들의 자유 아닙니까? 돈이 남아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2022년에 결함 밀도가 5배였습니다. 2024년에 이 배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산 테스트에서 내구성 문제가 나왔지만 결함 밀도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내구성 문제는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스즈키 전무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즈음 일본 소재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일본 최대 블랭크 마스크 기업에서 가격 인상을 통보해왔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한국 고객사들에 대해 공급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품질 고도화 비용이라고 했지만 업계에서 그 명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우리 없이는 안 된다는 메시지. 양산 테스트에서 문제가 나온 지금이야말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거죠. 국산 제품이 아직 양산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확인됐으니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 제품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자문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했을 때 오카다 상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독점의 힘 아닙니까? 우리가 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스즈키 전무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자립하겠다고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품질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양산 테스트에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가격을 올려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는 동의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보니 불안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자립 의지를 더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죠. 우리가 가격을 올릴수록 한국 입장에서는 국산화의 경제적 명분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일본 제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국산 제품이 조금만 품질을 올리면 가격 경쟁력에서 승부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을 회의에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산 테스트에서 한국 제품의 한계가 드러났고 가격 인상 카드까지 성공적으로 꺼냈으니 업계 전체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상태였죠.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공개 메모에만 적어두었습니다. 가격 인상은 양날의 검, 단기 수익 확보와 장기 리스크 증가를 동시에 유발할 가능성, 그리고 리스크 등급, 공식 보고서에는 15%를 유지했지만 개인 메모에는 25%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양산 테스트에서 문제가 나왔음에도 등급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고요? 삼성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산에서 실패했는데 투자를 늘리는 기업, 문제가 나왔는데 피드백을 강화하는 기업, 그런 기업을 상대로 안심하기에는 제가 본 숫자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나카무라 부장이 퇴근길에 저를 붙잡았습니다. 타카하시상,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이 정말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참을 걷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카무라상, 제가 28년간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기술의 벽은 높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벽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넘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양산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두렵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리스크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비공개 메모란의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25%.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숫자를 지우고 새로 적었습니다. 45%.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숫자를 공식 보고서에 올리면 업계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양산 테스트에서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는 한 이건 제 개인적인 불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메모에만 남겨두었습니다. 45%라는 숫자와 함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결정적 증거일 수 있다. 양산은 다르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장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장벽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딪히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부딪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은 보지 않으려 했죠. 양산은 분명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각오도 달랐습니다.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도쿄는 벌써 겨울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코트 깃을 세우고 출근하던 어느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나카무라 부장이 달려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타카하시상, 급한 건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카무라 부장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삼성 품질팀에서 SNS 텍 EUV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종 평가라. 양산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최종 평가라는 건 양산 라인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코트를 벗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복수 경로에서 확인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 품질 승인 절차가 가동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코트를 의자에 걸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종 평가. 이 단어의 무게를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양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최종 평가를 진행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최종 평가를 한다는 건 테스트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뜻이었죠. 5개월 전에 양산 테스트에서 미세 표면 변형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내구성도 일본 제품에 못 미쳤죠. 그때 저는 안도했었습니다. 양산은 역시 다르다고 여기서 막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개월 만에 최종 평가 단계까지 갔다는 건 그 문제들을 해결했거나 적어도 양산 투입이 가능한 수준까지 개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삼성 품질팀 최종 평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평가 보고서 초안에 양산 적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양산 적용 가능이라고요? 네, 전체 라인이 아니라 일부 라인에 대한 투입 승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라인이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테스트 목적의 소량 투입이 아니라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산 적용 가능, 이 5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제가 28년간 써온 어떤 보고서보다 무거웠습니다. 긴급 자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집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재 기업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도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 회의들에서 보았던 여유, 자신감, 안도,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타카하시상, 삼성이 국산 블랭크 마스크를 양산 라인에 넣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최종 평가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일부 라인에 대한 투입 승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라인이면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부분적인 거 아닙니까? 스즈키 전무의 말투에서 이전의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단어에 매달리는 느낌이었죠. 오카다 상무가 물었습니다. 5개월 전에 양산 테스트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세 표면 변형이 발생했다고요. 그걸 5개월 만에 해결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했다면 최종 평가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대체 어떻게?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초기에 겪었을 때 해결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5개월 만에 됩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카다-상, 우리가 3년 걸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혼자였습니다. SNS 텍은 삼성이라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삼성의 양산 테스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피드백되고 거기에 맞춰서 공정을 수정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3년 걸려 한 일을 저들은 둘이서 5개월 만에 해낸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즈키 전무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스즈키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삼성 최종 평가 소식이 시장에 퍼진 모양입니다. 우리 쪽 관련 기업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동시에 여러 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씩 전화를 받기 시작했죠.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비공식 정보만으로 시장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시장은 항상 현실보다 빠릅니다. 우리보다 먼저 미래를 읽죠. 그리고 그날 시장이 읽은 미래는 일본 소재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격입니다.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올렸던 거 다 돌려놓고 추가 할인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삼성이 국산 제품으로 완전히 갈아타기 전에 가격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오카다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가격만으로 되겠습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제한합시다. 3년, 5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가격도 내리고 물량도 보장하고 안정적 공급을 약속하면 삼성도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국산으로 바꿀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가격을 올리자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갑이라고 독점의 힘을 보여주자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격을 내리자고 장기 계약으로 붙잡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비을의 언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외교 채널을 통한 우회 접근도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 간 대화에서 반도체 소재 공급 안정성을 어젠다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스즈키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 차원뿐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도 압박을 넣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논의를 들으면서 기묘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한국에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때 우리는 소재 공급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격 인하와 장기 계약이라는 당근으로 한국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에서 방어로, 갑에서 을로 구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일본 소재 기업들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인하 통보가 삼성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제한도 함께 갔죠.
공급 안정성 보장, 기술 지원 확대, 추가 할인. 가능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정보원이 전해준 내용은 이랬습니다. 삼성이 일본 측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 국산 블랭크 마스크 전량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량 교체라고요? 일부 라인이 아니라, 네? 물론 즉시 전량 교체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전량 교체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일본 측에 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전량 교체 가능? 이건 협상 카드였습니다. 삼성이 일본 측의 가격이나 제안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전량 교체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삼성의 협상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삼성이 일본 제품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격을 올려도 조건을 강화해도 삼성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국산 대안이 생긴 이상 삼성은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본 제품을 쓸 수도 있고 국산으로 바꿀 수도 있는 위치가 된 거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리스크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비공개 메모란의 45%를 지우고 새로운 숫자를 적었습니다. 80%. 그리고 공식 보고서의 문장도 수정했습니다. 독점 유지 가능성 불확실. 이 문장을 적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글자 수로는 11글자에 불과했지만 그 11글자가 의미하는 건 28년간 제가 지켜온 확신의 붕괴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반년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야경을 봤었죠. 그때는 균열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균열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더 이상 갑이 아니었습니다. 독점이 깨지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지거나 거리에서 환호가 울려 퍼지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품질 보고서 한 장에 적힌 5글자, 양산 적용 가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무거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침 8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텔레비전을 켰는데 경제 뉴스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국산 EUV 블랭크 마스크 양산 라인 본격 적용 공식 발표. 넥타이를 매던 손이 멈췄습니다. 일부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적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이제 일본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오카다 상무였습니다. 타카하시 상, 뉴스 보셨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달에 가격도 내렸고 장기 계약도 제안했는데 삼성이 받아들인 거 아니었습니까? 검토 중이라고만 했지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내린 건 뭡니까?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미가 없었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내리고 장기 계약을 제안하는 동안 삼성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당근을 검토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국산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죠. 2019년에 우리가 한국에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행정 조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략적 압박을 가했던 것처럼요. 집을 나서기도 전에 전화가 3통 더 왔습니다. 전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주식시장을 확인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우리 쪽 대표 기업 주가가 장 시작 10분 만에 5% 넘게 빠졌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제 표정을 슬쩍 보더니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에게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의 독점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복도에서 뛰어왔습니다. 타카하시 상,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소재 기업 쪽에서 먼저 요청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나카무라 부장이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공포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여유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스즈키 전무는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고, 오카다 상무는 노트북 화면에 뜬 주가 차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통화를 끝내고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하향 조정입니다. 독점 구조 붕괴 가능성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카다 상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점 구조 붕괴라니 너무 과장 아닙니까? 삼성이 일부 라인에 국산을 넣었다고 해서 독점이 무너지는 겁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카다상, 시장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지금 일부 라인이라도 시장은 이것이 앞으로 전면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면 교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이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공급망 안정성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전면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테이블 위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합시다. 지금 여기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가 할인입니다. 지난달에 내린 것보다 더 내려야 합니다. 삼성이 국산으로 완전히 갈아타기 전에 가격 경쟁력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오카다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가격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술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차세대 EUV 소재 공동 개발을 제안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삼성과 기술적으로 묶어버리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스즈키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가격, 기술, 장기 계약, 가능한 모든 카드를 동시에 꺼냅시다.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2019년의 회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압박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갑이었고 한국이 을이었죠. 스위치는 우리가 쥐고 있었고 한국은 그 스위치가 꺼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입장이 정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을 내려야 한다. 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 계약으로 묶어야 한다. 이건 갑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을의 언어였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카드를 꺼낸다고 해서 삼성이 방향을 바꿀까요? 스즈키 전무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삼성이 국산 블랭크 마스크를 양산 라인에 넣은 건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공급망 안보의 문제입니다. 2019년에 우리가 수출 통제를 했을 때 삼성은 소재 하나 때문에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 공포를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게 삼성의 본심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2019년에 우리가 스위치를 누른 그 순간 한국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스위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7년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가격 할인이나 장기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그날 회의에서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석 달을 못 버틸 거라고, 삼성은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그 자신감이 7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한참 만에 스즈키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당당함이나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란 말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 합니다. 가격 인하도 하고 장기 계약도 제한하고 기술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상황이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타카하시-상, 당신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2년 전에 결함밀도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왜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입 밖에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즈키 전무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와서 리스크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리스크 없음. 한국의 자립 가능성 사실상 제로. 이 문장들이 지금은 전부 틀렸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고 그동안 반복해서 써왔던 문장 하나를 찾았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커서를 그 문장 위에 올려놓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그 문장이 사라지는 걸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28년간 저를 지탱해온 신념이 글자 하나 남지 않고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구조적 변화 발생, 독점 프리미엄 유지 불확실. 이 문장을 적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나카무라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타카하시 상, 오늘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긴요?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의였죠. 나카무라 부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독점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무너지기 전까지는 영원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타카하시 상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저는 걸음을 멈추고 나카무라 부장을 봤습니다. 2년 전에 결합밀도 데이터를 봤을 때 균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작은 균열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지금은요? 지금은 균열이 아닙니다. 갈라진 겁니다. 나카무라 부장과 헤어지고 혼자 걸었습니다. 도쿄의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바깥 추위보다 마음속이 더 차가웠죠. 독점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영원해 보입니다. 나카무라 부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우리보다 먼저 현실을 인정했다는 것.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아직 부분적이라고, 전면 교체는 아니라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죠. 우리가 가격을 낮췄습니다. 우리가 장기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가격을 올리고 조건을 강화하고 한국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과 을이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 2월이었습니다. 삼성의 공식 발표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문위원직 사임서였습니다. 28년간 지켜온 자리를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죠. 나카무라 부장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타카하시상 사임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타카하시상이 빠지면 누가 분석을 합니까? 나카무라상, 제 분석이 틀렸습니다. 28년간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고 자부했던 분석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틀렸습니다. 틀린 분석가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틀린 겁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타카하시 상의 분석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EUV 블랭크 마스크의 기술 장벽은 실제로 높았고 일본의 축적 기술이 압도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한국이 예상보다 빨리 따라잡은 것뿐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카무라상 예상보다 빨리 따라잡힌 게 아닙니다. 제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술 분석은 맞았을지 모릅니다. 장벽의 높이도 격차의 크기도 필요한 시간도 전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뭘 빠뜨리셨습니까? 결의입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기술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비 수준도, 인력 경험치도, 자금 규모도 전부 숫자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한 나라가 위기 앞에서 보여주는 결의, 그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28년간 숫자만 봤습니다.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임서를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쓰는 것이었죠. 28년간의 분석 경력을 마무리하는 보고서. 저는 이것을 단순한 리스크 보고서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틀렸고 왜 틀렸는지에 대한 기록.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전략적 오판의 본질이었습니다. 2019년 우리가 수출 통제를 발표했을 때 기술적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자립 역량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고 일본의 독점적 지위는 확고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에서 일본의 우위는 압도적이었죠. EUV 블랭크 마스크는 그보다 더 높은 벽이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분명 존재했고 그 격차를 좁히는데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거라는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 위기가 기업을 바꾸고 위기가 나라를 바꾼다는 것. 우리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계산했지만 한국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정이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죠. 두 번째 항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합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을 쓰면서 저는 오래 멈췄습니다. 솔직히 이 구조가 가장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정상에 있는 기업이죠. SNS텍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구형 마스크를 만들던 회사, EUV 경험은 거의 없었죠. 이 두 기업이 손을 잡았을 때 우리는 웃었습니다. 코끼리와 개미의 동맹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이 한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금, 핵심 연구진 파견, 보유 특허와 공정 데이터 공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기 핵심 자산을 내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2019년의 수출 통제는 삼성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핵심 소재를 외부에 의존하는 한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것. 그 공포가 삼성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SNS텍은 그 기회를 잡았죠. 실험 한 번에 수억 원이 날아가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기록하고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는 사이클을 쉬지 않고 돌렸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20년 걸려 쌓은 데이터를 저들은 실패 속도를 높여서 단축했다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시간을 단축한 건 기술력이 아니라 실패를 감수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실패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결정이었죠. 세 번째 항목은 공급망 자립의 파급 효과였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의 국산화는 단순히 소재 하나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이동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가격을 정했습니다. 독점이니까요. 우리가 올리면 올리는 대로, 조건을 붙이면 붙이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 대안이 생겼습니다. 대안이 생긴 순간 가격 결정권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넘어갑니다. 공급 안정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은 이제 누군가가 스위치를 꺼도 공장이 멈추지 않는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글로벌 시장에도 전달됐죠. 삼성의 고객사들은 삼성의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받은 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표준 논의에 대한 참여 가능성도 확대됩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곳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건 차세대 반도체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쓰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패배를 기록하는 건 어떤 분석객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더 이상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까지 우리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대체제가 없었으니까요. 삼성이든 어떤 반도체 기업이든 EUV 블랭크 마스크가 필요하면 일본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독점적 지위가 우리에게 엄청난 협상력을 줬고 가격 프리미엄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산 경험도 품질 안정성도 우리가 우위에 있죠. 하지만 유일한 선택지와 더 나은 선택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일한 선택지일 때는 가격을 우리가 정합니다.
더 나은 선택지일 때는 고객이 정하죠. 독점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항목이 남았습니다. 최종 고백.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8년간 써온 수백 편의 보고서 중에서 이 마지막 문단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스위치를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라고 불렀고 한국은 그것을 봉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계산했습니다. 장비를 계산했고 소재를 계산했고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모든 숫자가 우리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결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국가적 의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핵심 자산을 내놓고 중소기업이 매일 밤 클린룸에서 실패와 싸우며 정부와 산업계와 국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결집하는 그 힘, 그것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할 수 있는 종류의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냉정한 계산자였습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믿었고 직감보다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그 원칙이 28년간 저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동시에 저를 가둔 겁니다. 숫자에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변수를 놓치게 만들었으니까요. 보고서를 다 쓰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 리스크 최종 평가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걸 지우고 새로 적었습니다. 전략적 오판에 대한 기록, 사임서와 함께 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스즈키 전무도 오카다 상무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보고서가 맞다는 걸. 사무실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2월 하늘은 흐렸습니다. 이 도시에서 28년을 보냈습니다. 이 창문 너머로 수백 번의 보고서를 쓰고 수천 번의 숫자를 확인하고 일본 산업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믿어왔죠. 그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압니다. 독점은 기술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고객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오는 것과 우리를 신뢰해서 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2019년에 그 신뢰를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소재 공급을 무기로 쓴 그 순간 우리는 독점의 토대를 스스로 허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빈자리에 자신들의 기술로, 자신들의 의지로 새로운 신뢰를 세워 올렸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는 단순한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더 이상 누군가의 레버리지에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을 가능하게 만든 건 첨단 장비도 천문학적 자금도 아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 그것이 20년의 시간을 7년으로 압축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전략가로서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정확하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결의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결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의 스프레드시트에는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독점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나카무라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타카하시-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전쟁은 끝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소재 경쟁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겁니다. EUV 다음에는 또 다른 장벽이 올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한국은 이제 장벽 앞에서 돌아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이번에 증명했으니까요. 나카무라 부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서니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8년간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19년 7월에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출 통제가 발표된 그날 밤 호텔 회의실에서 스즈키 전무가 물었죠. 삼성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대안이 없었던 나라가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술을 해냈습니다. 20년이 걸릴 거라던 일을 7년 만에 해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독점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의지는 독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오류가 독점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